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잖아요. 그러면 뭐 무조건 매스 익스텐션 2를 선택해야 되겠네? 안 되죠. 그 과목에서도 뭐 완전 바닥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가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선택할 수가 없고요. 수학을 전혀 못하는 아이가 이 과목을 어떻게 해요? 그건 학교에서도 허락을 하지 않죠. 네. 자,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보면,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으시면 진짜 이 메커니즘은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88.05잖아. 여기 이제 가운데 점선이 지나가죠. 네. 그럼 여기서 고차원 매스 두 과목은 나의 성적을 상당히 끌어주고 있죠. 점수가 위에 있잖아요. 그죠? 예. 43점, 39점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래쪽에 뭐 예를 들어서 모던 히스토리랑 뭐 푸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이 아주 낮죠. 그래서 점수가 저 바닥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타를 환산할 때는요, 5과목만 가지고 환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제가 시뮬레이션 넣은 거는 6과목. 앞에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6과목이죠. 6과목인데 제일 오른쪽에 유닛 카운티드라고 되어 있죠. 푸드 테크놀로지는 너무 낮은 성적이라서 오토매티컬리 제일 낮은 게 칼큘레이트 될 때는 빠져요. 그래서 나머지 5과목만 산출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낮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우리 아이가 특히 한국 아이들 중에 이제 유학생들 중에 그런 경우 있어요. 수학을 참 잘해요. 예. 보통 호주 아이들보다는 한국 아이들이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호주 아이들은 이 매스 익스텐션 2 고차원 매스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근데 이제 아시안 유학생들 중에 특히 한국 학생, 뭐 중국 학생 뭐 중에 좀 공부 좀 한다라고 하면 좀 많이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기울기를 한번 보십시오. 매스 익스텐션 2는 전체의 제일 밑에 보시면 25%부터 100%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매스 익스텐션 2, 즉 고차원 매스를 선택한 아이들 100명 중에 내가 밑에서 25등, 그죠? 밑에서 25등만 해도 벌써 43점이나 엄청난 점수를 주는 거예요. 50점 만점에 엄청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스케일링까지 반영하면 거의 아까 만점 가까이 점수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푸드 테크놀로지를 한번 보십시오. 푸드 테크놀로지는 너무나 점수 스케일링이 낮아가지고요. 전체 100명 중에 내가 앞에서 25등, 75%쯤 되죠, 그죠? 앞에서 25등 되는 위치에 있어도 내 점수는 3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프 보셔서 알겠죠, 그죠? 이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매스를 정말 잘해서 고차원 매스를 선택했다고 치면요, 고차원 매스에서 내가 30%좀 드는데, 밑에서 30%좀 드는 위치인데 내가 이거를 50%좀 들려고 억지로 더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푸드 테크놀로지를 선택했는데 내가 현재 앞에서 25등에 해당하는 100명 중에 25등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이 과목은 조금만 더 잘해서 10등에 해당하는 위치에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점수가 30점에서 한 40점 가까이, 한 38점, 37점 가까이 확 올라가죠. 기울기가 훨씬 경사가 급하니까요. 그럼 내가 어디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죠? 공부할 때? 네.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고3 학생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자, 제가 하루에 12시 자고 아침 뭐 7시 일어납니다. 이게 보통 호주 고3들의 일상이에요. 한국처럼 뭐 3시간, 4시간 자고 이렇진 않아요. 그게 이제 양적인 거하고 질적인 거하고 좀 차이인 것 같은데, 보통 호주 고3들이면 그래도 뭐 한 6, 7시간 자는 것 같아요. 뭐 저희 딸도 그랬었고요. 근데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잠을 3시간, 4시간만 자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확 늘리면 좋겠는데, 그건 힘들잖아요. 하루 10시간 공부하는 아이가 11시간 공부할 수는 있어도 하루 10시간 공부하는 아이가 뭐 20시간 어떻게 공부하나요?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총량에서 내가 선택한 과목에서 어디에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인가는 이 그래프가 머리에 있어야 돼요. 똑같이 무조건 열심히, 아니죠. 무식하면 점수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무식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모르면 점수 안 나오는 거죠. 예. 자, 예를 한번 더 볼게요. 자, 이거는 수학하고 영어 과목만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놨는데요. 유학생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항상 이 호주 A타에 무조건 불리할 것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잘 보십시오. 수학을 잘하면 그만큼 스케일링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 해주면 다른 과목을 이 점수가 확 끌어당겨 줍니다. 근데 이제 호주 아이들 중에 뭐 공부 좀 꽤나 한다는 학생들은 다 이제 영어를, 뭐 잉글리시도 익스텐션이 있거든요. 잉글리시 익스텐션을 하는데, 뭐 그냥 공부 고만고만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잉글리시 스탠다드를 해요. 자, 잉글리시 스탠다드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스케일링 낮죠. 이거는요, 100명 중에 6등을 해도 3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 보실 줄 알죠, 그죠? 이 정도로 점수를 낮게 주는 거예요. 정말 만점 받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점수가 형편없어요. A타 점수 상에서는요. 근데 보면 ESL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예, ESL은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유학생들, 호주에서 공부한 기간이 짧은 학생들은 ESL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죠.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7학년 때 호주에 유학 오는 거하고 8학년 때 유학 오는 거하고 호주에서 고3을 졸업하고 내가 호주 대학을 갈 것이다. 어쩌면 7학년 때보다는 8학년 때 오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제도를 그대로 대입한다 그러면 7학년 때 오면 ESL 선택할 수 없죠. 6년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중1 때 오면 고3이 되면 6년이 돼버리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건 너무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에서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혹은 엄마랑 호주에 같이 와 있는데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 이제 혹은 이 과목 선정할 때 제게 와서 이렇게 여쭤보면 제가 항상 그러죠. 이제 유학 온 시점이 언젠가. 그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다 다르거든요. 제2외국어 과목도요. 예를 들어 제2외국어 과목에 한국어가 있어요. 한국어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내가 몇 년 호주에서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규 과정을 어디까지 했는지에 따라서 5학년 전이냐 5학년 후냐 이거에 따라서 또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ESL이 잉글리시 스탠다드보다는 ESL이 훨씬 더 스케일링이 좋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ESL은 보통은 유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호주 학생들을 배제해 놓고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공부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ESL 성적이 잘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뭐 시드니 대학의 엔지니어링은요 웬만한 하이스쿨에서 뭐 전교에서 탑 위에서 놀아야 가거든요. A타 점수로 뭐 90, 5, 6점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ESL 다 선택하거든요. ESL에서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왔다 그래요. 뭐 ESL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면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근데 그 사이에 한번 보십시오. 주목해야 될 게 노란색하고 초록색 라인이 스페니시 비기너가 있고 제페니스 비기너가 있죠. 자, 이 제2 외국어를 한국 학생들이 많이 선택해요. 근데 제2 외국어를 선택할 때 호주에서는 제1 외국어가 되나요? 영어 아닌 외국어를 선택할 때 한국어도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어 안에도 4개나 있어요. 지금 제가 보는 이 책자가 이 책자가 이제 매년 나옵니다. 호주 이제 그 대학 지원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고3들 대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선정할 수 있는 과목이 154과목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호주 고3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154과목이나 되고요. 그 중에 딱 하나 영어만 필수입니다. 잉글리시 스탠다드를 하든 잉글리시 어드밴스를 하든 뭐 ESL을 하든 어쨌든 그 하나는 해야 됩니다. 대단하죠? 나머지 전부 선택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수학도 아직 필수 아닙니다. 뭐 음대를 가겠다는 애가 꼭 과학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죠. 네.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뭐 수학만 잘하면 얼마든지 그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과목이 이렇게 다양한데 여기에 보면요 한국어가 4과목이나 있습니다. Korean Beginners가 있고요, Korean Continuous가 있고요, Korean in Contest가 있고, 그리고 뭐 Literature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국 사람이면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있고, 왜? 부모가 다 노란머리 호주 사람인데 걔가 선택하는 한국어랑
저희 딸이 선택하는 한국어가 똑같은 과목이면 그건 처음 출발부터 unfair한 거죠. 그럼 누가 이 사람이 한국어로 선택하겠어요? 처음 출발이 너무 다르니까 선택 안 하죠. 그래서 얘는 코리안 비기너를 선택할 수 있고요. 저희 딸처럼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한국 사람이다? 한국말을 쓴다? 그러면 얘는 코리안 컨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차이를 두거든요. 과목의 난이도 뭐 문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한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그러니까 뭐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유학 온 아이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절대 그게 쉬운 과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외국어를 선택할 때 한국 학생들이 종종 제페니스 비기너스를 선택합니다. 잘 보십시오. 스페니시 비기너스가 여기서 노란색이니까요. 초록색인 제페니스 비기너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죠. 스케일링이 높죠. 그러니까 같은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노란색인 스페니시 비기너스가 점수를 더 잘 받겠죠. 자, 그러면 한국 유학생 여러분들이 스페니시 비기너스를 선택하는 게 제페니스 비기너스를 선택하는 것보다 나을까요? 아닙니다. 제페니스 비기너스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쉽게 이해할 거예요. 자, 한국 학생이 제페니스를 전혀 접하지 않았는데요. 한국 학생이 일본어를 선택했어요. 자, 프랑스 학생이 호주에 왔는데 얘도 일본어를 선택했어요. 누가 잘할까요? 자, 프랑스 학생은 스페니쉬를 비기너를 선택했어요. 한국 학생이 스페니쉬 비기너스를 선택했어요. 누가 잘할까요? 그 언어의 유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출발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둘 다 아무리 일본어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어 배우기 힘들잖아요. 프랑스의 불어 백그라운드 애들이 영어를 배우는 건 우리보다 유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이 영어가 아닌 이제 영어는 필수니까 다른 외국어 언어 과목을 하나 한다라고 하면 제페니스 비기너스 괜찮죠. 네. 자, 이건 이제 제임스하고요, 에이미하고 톰이라는 학생 3명이 있는데 얼마나 이제 이 스케일링이라는 게 극단적인 에이타 점수를 만들어내냐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5과목씩 선택했죠, 그죠? 제임스는 바이올로지하고 비즈니스 스타디하고 잉글리시 스탠다드 그리고 뭐 제네럴 매스 그리고 무슨 체육 관련 과목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비교적 스케일링이 낮은 과목들 위주로 선택이 됐겠죠. 바이올로지는 나쁘진 않은데요. 그래서 이 학생은 전체 자기가 5과목 선택한 과목의 평균은 제가 밑에 계산해 놓은 겁니다. 75.2예요. 자, 이거는 2017년에 실제 그 시뮬레이션을 가져온 거예요. 실제 학생입니다. 이름만 가명으로 썼을 뿐이에요. 이 책에서 제가 그대로 그냥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에이미는 5과목의 평균은 83.6인데 실제 대입 수능 지수는 75점이에요. 탐은 82.6인데 그러니까 에이미보다 낮죠. 1점이. 근데 에이타 점수는 85점이에요. 피직스를 선택했잖아요. 스케일링이 굉장히 높은. 상경 계열 중에서 가장 스케일링이 높다는 이코노믹스를 선택했잖아요. 잉글리시 어드밴스드를 선택했네요. 네. 비즈니스 스타디스는 스케일링이 낮아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 지금 과목들이 다 스케일링이 높은 과목들 위주예요. 그러니까 이 텀은 82.6인데도 에이타는 85점이 나오고요. 에이미는 디자이닝 테크놀로지도 쏘쏘, 잉글리시 스탠다드는 아까 그래프 보셨죠? 스케일링이 아주 낮아요.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뭐 아주 낮고요. 뭐 릴리전 과목 이런 것도 낮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일링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물론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과목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러나 스케일링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자, 잘 보세요.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 B 학생, C 학생. 자, 5과목씩 된다 그랬잖아요. 과목이 뭐든 간에 이 과목은 비슷비슷한 스케일링이라고 간주를 하고 또 어떤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이 택해야 되냐면 A 학생은 5과목 전원 다 80점이에요. 그래서 에이타가 80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점수가 80점이라고 에이타가 그대로 80점은 아닙니다. 스케일링이 반영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스케일링은 여기서는 일단 내려놓고 그 다른 요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A는 80점. B도 가만 보십시오. 75점, 75점, 75점이 있지만 95점이 있으니까 B도 80점. C 한번 보십시오. 85, 85, 85인데 한 과목이 65잖아요. 얘도 80. 근데 세 명의 에이타는 세 명의 에이타 점수는요, 스케일링을 고려하지 않고서라도 많이 다릅니다. B 학생의 에이타 점수가 월등히 C보다 높게 됩니다. 왜냐면요, 어떤 과목이든 하나가 아주 잘하잖아요. 아주 잘하면, 왜? 그래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프 있죠? 모든 그래프는 대각선 직선이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요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 전염병 확산되는 그래프처럼, 그죠? 요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쪽에 뭐 상위 한 뭐 10%쯤 들 수 있는 어떤 자신감 있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아주 잘해줘야 됩니다. 왜? 그 과목이 나의 모든 성적을 수학 끌어당기니까요. 반대로요, 어떤 한 과목이 너무 죽을 썼어요. 그러면 얘가 내 점수를 다 깔아먹어요. 내가 뭐 85점, 85점, 85점 쭉 받았던 것들을 이 65점 받은 과목이 점수를 다 깔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경우에도 C 같은 경우는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공부하는 총량은 똑같습니다. 1시간 더 늘려서 공부하고 하면 좋죠. 자는 시간을 줄여서. 그건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으니까 공부할 때 자녀들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자녀가 11, 12학년이 된다라고 하면요, 내가 좀 더 잘하는 과목은 더 잘해야죠. 네. 내가 정말 약한 과목이 있다? 그럼 이 과목을 5개 안에서 제외할 수 있으면 6개, 7개 중에 드롭할 수 있는 과목이면 빼면 되죠. 칼큘레이터 안 되니까. 아까 왜 그래프에서 도표에서 6과목에서 하나가 칼큘레이터 안 되잖아요. 이러면 상관없는데 5과목 중에 그런 과목이 있다. 그러면 낭패죠. 그러면 에이타 점수는 너무 안 좋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호주 고3들이 고3인데 시험을 딱 봤는데요, 제 고3이면 고3들끼리 알아요. 제가 공부 어느 정도 한다. 자기 친구들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뭐 내 친구 누구는 공부 좀 하는데 이번 에이타 점수는 너무 안 좋게 나왔어. 내 친구 누구는 공부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에이타 점수가 상당히 괜찮게 잘 나왔어. B, C 같은 학생이 된 거예요. 네. 다른 것들 다 조금씩 잘해도 뭐가 하나가 훅 꺼지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과목 선정.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과목 선정을 할 때 필수 고려사항.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 그래야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일수록 결과도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스케일링을 고려한 과목. 예스. 스케일링을 당연히 고려해야죠. 그러나 정말 싫어하고 정말 잘하지도 못하는데 스케일링만 높다고 선택한다. 그건 아니죠. 그건 보통 학교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허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걔가 그렇게 선택하면요, 그 과목을 선택한 다른 학생들의 학교 평균을 학교 점수를 깎아먹기 때문에 학교에서 허용을 해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유학생에게 불리한 과목, 유리한 과목이 좀 있습니다. 아까 같은 건 ESL 같은 경우는 잉글리시 스탠다드보다는 스케일링이 훨씬 좋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뭐 모던 히스토리 같은 과목도 아까 그래프에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모던 히스토리 같은 과목인데 역사를 좋아한다고 해서 호주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호주에 유학을 왔다. 그러면 얘가 2년 공부하고 대입시험 친다. 모던 히스토리 과목은요, 한 2시간, 시험 시간 2시간 반 동안 A4로 적어내는 게 뭐 한 18장, 20장 막 이렇게 적어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책을 100개 적어도요, 1시간에 A4 20장 적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근데 2년 공부한 우리 유학생이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라이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는 잘 하는데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들하고는 갭이 있어요. 그럴 때는 모던 히스토리 같은 과목은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메커니즘이, 많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요, 호주에 있는 다 국제 학생을 케어해주는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터가 학교 안에 있거든요. 거기 물어보면요, 그런 선생님들 이런 거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너가 히스토리 과목을 좋아하니? 그러면 선택하면 돼. 뭐 너가 또 무슨 과목 좋아하니? 너 IT 좋아하니? 그럼 IT 과목 선택하면 돼.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유학생으로서의 호주에서 뿌리를 내리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과 원래부터 호주에서 태어나서 뭐
대대손손 호주에 살아오던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른데 선생님들은 그 상황들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공을 선택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건 뭐 상식이죠. 내가 공학을 가겠다는데 뭐 수학을 전혀 선택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대학들이 또 뭐 공학을 한다 그러면 보통 수학 과목은 꼭 선택은 한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뽑으려고 또 하기도 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에이타 잘 받는 방법. 네. 첫째, 고등학교 선정부터 학교 점수를 고려해야죠. 학교 점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어쨌든 그 학교 점수라는 게 무형의 어떤 점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myschool.edu.au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구글링 하면 학교들 랭킹들 쭉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은데, 다만 학교 랭킹만 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 랭킹이 무조건 높다고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내신을 너무 못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과목을 선정해야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잘하는 과목 더욱 잘하게, 아주 못하는 과목은 만들지 않고, 요거만 잘 유의하셔서 과목 선정하면 여러분들 에이타에서 의외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호토바이가 오늘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현재 자녀가 뭐 중3, 고1, 고2 뭐 혹은 고3 호주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엄마가 호주에 계시고 혹 시드니 계시면 저희 시드니 본사를 방문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제 뭐 호주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거나 혹은 아빠만 한국에 계시고 우리 자녀만 호주에 있다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호주 학교에 다니면서 받았던 성적표 있죠. 그 성적표 뭐 실명 이런 거는 학교 이름은 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그 학교의 평가를 못 하기 때문에요. 학생의 실명, 생년월일 뭐 이런 건 다 가리셔도 상관없으니까 그거를 사진 찍어서 이메일로요. 네, 이메일로 저희 마지막 페이지에 이메일 안내 드릴게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좀 이렇게 과목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2, 3학년 데리고 엄마가 호주 조교학으로 와서 한 1, 2년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신다 라고 하는 분들은 지역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그냥 엄마랑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잘 적응해서 지낼 만한 그런 곳이면 돼요. 어떤 도시든 간에요. 꼭 대도시 아니라도 되고요. 그러나 자녀가 중2, 중3을 넘어가고요. 곧 호주 대입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너무 지방도시는 곤란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큰 편차가 있습니다. 호주가요. 한국은 아무리 서울 강남권에 우수한 고등학교가 있고 지방에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이 편차가 크죠, 그죠? 물론. 근데 호주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호주 고3들 전체에서요 10명도 대학 안 가는 고등학교도 있고요. 호주 고3 전체에서 절반 이상이 의대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학력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중2가 넘어가고 호주 조교학을 오고 호주에서 대학까지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처음에 이 고등학교 선택부터 좀 신중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호주이학 클럽 TV 호토박이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